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4세 박정숙 씨입니다. 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내던 아들 며느리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어디에도 말 못하고 속 끓는 속사정이 있었죠. 하지만 박 씨는 74세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남편과 함께했던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벌써 남편이 떠난 지 6년이 지났네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올해 74세입니다. 남편은 68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 후로 저는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 살고 있지만 늘 제 아들 민호네 가족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50세로 IT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며느리 소영이는 46세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녀 수빈이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12살이죠. 손녀 수빈이만 보면 제 가슴이 환해집니다. 오늘은 민호네 집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몇 가지 싸들고 방문하는 것이 제 작은 행복이었죠. 된장찌개가 끓고 있으니 김치전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네. 부엌에서 냄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수빈이가 좋아하는 김치전도 부쳤습니다. 다 익은 전을 뒤집으며 제 마음도 함께 뒤집어졌습니다. 며느리 소영이가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며느리 소영의 눈에는 그저 구닥다리 음식일 뿐이었죠. 지난번에도 제가 싸온 반찬을 보고 소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 수빈이도 이제 건강식으로 먹이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끓여온 된장찌개와 음식들이 갑자기 기름진 음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얼굴 보는 기쁨과 손녀 수빈이의 환한 미소를 생각하며 또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음식을 다 싸고 나니 밖에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려 집을 나섰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이제 곧 배를 누르면 시작될 어색한 시간을 준비하는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소영이가 문을 열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죠.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소영아, 수빈이랑 민호는? 민호 씨는 아직 회사에 있고 수빈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가방에서 음식통을 꺼냈습니다. 소영이의 눈에서 미세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싸온 음식을 건네려는데 소영이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저녁은 이미 배달시켰어요. 냉장고도 정리했는데 또 음식을 가져오시면. 그래, 그럼 이건 내가 다시 가져가면 되겠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반찬통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제 정성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빈이는 좀 볼 수 있을까? 공부 중이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소영이가 수빈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죠. 넓은 거실을 둘러보니 제가 선물했던 화분이나 액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던한 인테리어 소품들로 가득했죠. 며느리 소영이 취향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빈이가 달려나왔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저를 향해 달려왔죠. 할머니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 수빈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 공부 잘하고 있어? 수빈이를 꼭 안아주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품속에서 모든 서러움이 씻겨내려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가 곧 끼어들었습니다. 수빈아, 중간고사 준비해야 하잖아. 할머니랑 인사했으니 이제 공부 마저 해야지. 엄마, 할머니랑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안 돼. 선생님이 내일까지 문제집 다 풀어오라고 했잖아.
아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손녀와 함께할 시간마저 빼앗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말에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는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에 또 올게. 수빈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소영이는 주방으로 가서 뭔가 분주히 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고요. 저녁 무렵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민호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호야, 밥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어머니는 언제 오셨어요? 오후에 왔지. 된장찌개랑 김치전도 해왔는데. 아, 그렇구나. 요즘 소영이가 집에서 건강식으로만 해서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속이 무척이나 상했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할 일이 있어 가방을 한참을 뒤졌지만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핸드폰을 어디에 뒀더라. 어디 전화하실 데 있으세요? 중요한 거면 소영이 폰으로 전화하세요. 아니, 오늘 친구한테 약속 시간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민호가 소영이를 불렀습니다. 소영이가 마지못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켰을 때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통화 기록에 제 이름이 있었는데 그냥 박정숙이라고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제 이름만요. 며느리들이 핸드폰에 시모 전화번호 저장할 때 보통 이름을 어머님, 시어머님 이렇게 저장을 해두지 않나요?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며느리가 휴대폰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순간 어이도 없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6년간 매주 찾아와 정성을 들였는데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박정숙이라는 이름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연락처에서 지웠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만 다시 저장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미안하다.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 핸드폰을 소영이에게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너무 늦었네. 벌써요? 조금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다. 내일 일이 있어서. 민호와 소영이는 별다른 만류 없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수빈이만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 벌써 가요? 다음에는 더 오래 있다 가요. 그래, 수빈아,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올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그저 이런 사람이었구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빗줄기보다 더 거세게 제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탓에 옷은 반쯤 젖었지만 그것보다 더 젖은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도 손이 떨려 교통카드를 3번이나 찍었습니다. 의자에 앉자 창밖에 빗물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름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핸드폰의 이름 저장 방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작은 것에서 큰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멍한 상태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눈으로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서랍장을 열어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 없이 6년이 지났네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가 늘 말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너무 아들한테만 매달리지 마. 우리 인생도 소중해. 살아생전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었죠. 제가 아들에게 너무 많이 내어주는 것을 걱정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커튼을 열자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게 새로운 결심을 하라고 신호를 주는 것 같았죠. 커피를 마시며 지난 6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아들 가족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제 존재 이유가 되었죠. 아파트 구입할 때도 적지 않은 돈을 보태주었고 수빈이 교육비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명절이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해 가져갔고 생일이면 비싼 선물을 해주었죠. 전화기를 들어 여동생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제 고민을 들어주는 동생이었죠. 미자야, 나 좀 만나자. 오늘 시간 되니? 미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문득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민호와 소영 그리고 어린 수빈이가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카페에서 미자를 만났습니다. 동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습니다. 여동생 미자는 71세로 저보다 3살 어렸지만 항상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미자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자는 분노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그만 새 출발을 하라고. 나를 위한 삶을 살라고. 미자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외감과 무시당하는 아픔을 견디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죠.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최근 집값 시세를 물어보았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가격이 꽤 올라 있었습니다. 중개사의 말에 따르면 지금 팔면 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얼마나 걸릴까요? 부동산 중개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 사셨는데 갑자기 왜 파시려고 하냐며 물었죠. 그저 환경을 바꾸고 싶다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는 30년 동안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보다 미래가 중요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양평 부동산을 검색했습니다. 예전부터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남편과도 늘 은퇴하면 시골로 가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양평의 작은 주택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가에 있는 조용한 집들, 산 중턱의 아담한 집들, 마을 안의 깔끔한 집들.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몇 개의 매물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그동안 아껴둔 예금 통장과 적금 증서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제 노후 자금을 합치면 양평의 작은 집을 사고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모든 계좌를 확인하냐고요. 그저 재산 정리를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아들에게 상의하거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해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죠.
특히 아들 민호에게는 절대 소식이 새어나가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양평의 부동산에도 연락했습니다. 제가 표시해둔 매물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죠. 주말에 양평으로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안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유품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 결혼식 앨범.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모아온 것들을 정리하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네. 대형 쓰레기 봉투 3개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상자에는 꼭 가져가야 할 물건들을 미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제가 아끼는 책들, 그리고 수빈이가 그려준 그림들. 주말이 되어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빽빽한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양평에 도착해 부동산 중개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준비된 차로 저를 여러 매물로 안내했습니다. 세 번째로 본 집은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정원이 있고 주변에는 이웃집이 몇 채 있어 너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네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가 말한 가격은 제가 예상한 범위 아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면 이 집을 사고도 여유자금이 충분히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집에 도착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가 소개해준 믿을 만한 변호사였습니다. 재산 정리와 관련해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받았겠지만 이번에는 망설여졌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요. 별일 없다. 그냥 좀 바빴어. 이번 주말에 수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오세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다. 내가 좀 바빠. 무슨 일로 바쁘세요? 그냥 내 일이 있어서. 민호가 의아해하며 더 묻기 전에 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제 계획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나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재산 분배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특히 손녀 수빈이를 위한 신탁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빈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 등록금이나 사회 첫 발을 내딛는데 도움이 될 금액을 따로 마련해두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박정숙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내일 만나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몇 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영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무슨 소식을 들은 걸까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현관에 선 민호와 소영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자리에 앉히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둘 다 어색하게 찻잔만 만지작거렸죠.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왔니? 민호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을 파실 생각이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부동산 중개사가 비밀을 지키지 않은 걸까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 어제 우연히 부동산 앞을 지나가는데
어머니 집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들어가 물어봤더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니 숨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 집을 팔기로 했다. 민호와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소영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어머님,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혹시 병원에 가보셨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다. 그냥 내가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그래. 그러시면 저희 근처로 오시지. 왜 갑자기 집을 파시는 거예요? 나는 시골로 갈 거다. 양평에 작은 집을 계약했어. 이 말에 두 사람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죠.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미 결정했어. 어머니,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같아요. 양평이면 너무 멀잖아요. 수빈이도 할머니 보러 가기 힘들어질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손녀를 만나게 해줬나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도 불편해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걱정 마. 수빈이 보고 싶을 때는 내가 올라올게. 소영이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에 가까운 눈물이었죠. 어머님,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아니다. 너희 잘못은 없어. 그냥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수빈이도 할머니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보다 집이 팔리는 것이 더 충격이었던 거죠. 아마도 그들은 언젠가 이 집을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민호야, 일어나. 이미 결정한 일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수빈이 대학 등록금도 있고.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 건강이나 행복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였죠. 걱정 마. 수빈이 몫은 따로 준비해뒀어.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게 신탁 계좌를 마련했으니까. 민호와 소영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빈이 몫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들 몫은 없는 건지. 결국 그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방문으로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매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예상보다 빨리 팔렸고 양평의 집도 무사히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호가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달래듯 때로는 화를 내듯 제 결정을 번복시키려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민호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결정이 바뀌지 않을 거면 최소한 제 몫은 주실 수 있죠? 집 한 돈의 일부라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환상마저 깨지는 순간이었죠. 민호야, 엄마가 평생 너한테 얼마나 많이 줬니? 결혼할 때, 집 살 때, 차 바꿀 때.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 써야 할 때가 왔구나. 민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민호도 소영이도 심지어 수빈이조차도 전화 한 통 없었죠.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진심을 확인한 것 같아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삿날 30년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몇 개의 박스와 작은 가구들만 챙겼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했습니다. 새 출발에는 가벼운 짐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이삿짐 트럭에 짐을 싣고 마지막으로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텅 빈 방들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대감도 피어올랐습니다. 양평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더 푸르러졌습니다. 도시의 회색 빌딩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강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제 인생도 이렇게 밝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작은 정원이 반겨주었습니다. 집은 아담했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한강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짐을 풀고 집 안을 정리하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양평의 집에서 맞는 저녁이었습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강물과 별들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멀리 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새 집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와 시장을 찾아다니며 지리를 익히고 집 주변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다들 친절했고 특히 옆집의 할머니는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고추를 선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새로운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게시판에서 실버 도자기 교실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도자기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생긴 것이었죠. 첫 도자기 수업날 긴장된 마음으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교실에는 이미 몇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령대였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강사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하게 기본적인 도자기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처음 만든 작품은 조금 삐뚤어진 작은 컵이었지만 제겐 무척 소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였는데 최영자라는 72세 할머니였습니다. 2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양평으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 금세 대화가 통했습니다. 정숙 씨도 혼자 사세요? 자녀분들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살아요. 저는 최근에 이사 왔어요. 아이고, 그럼 더 외로우시겠네요. 저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도 사귀다 보니 이제는 꽤 즐거워요. 영자 씨의 말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도 자식들과의 관계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며 저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자기 수업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과정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실력도 점점 늘어서 이제는 꽤 쓸만한 그릇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작품도 몇 점 전시되었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시회 날 한 남성이 제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제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남성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상철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76세로 은퇴한 역사학 교수라고 했습니다. 양평에 10년 넘게 살고 있다고 했죠. 박정숙 씨의 작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 찻잔의 곡선이 매우 자연스럽네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아니요, 타고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자기를 좋아해서 여러 작품을 봐왔는데 처음 배우신 분 치고는 정말 훌륭하세요. 그의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도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슬아의 아들 둘이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이상철 씨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여 수락했습니다. 동네 작은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박학다식했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다음 주에 양평 세미나파크에서 도자기 특별전이 열립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보실래요? 처음 듣는 이성의 데이트 신청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가보고 싶네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취미,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인연까지.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양평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득 휴대폰을 보니 서울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잠들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상철 씨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오랜만에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급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수빈이가. 목소리가 떨리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녀 수빈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수빈이가 왜? 무슨 일이야? 수빈이가 천식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빈이는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어 발작은 거의 없었거든요. 어느 병원에 있어? 지금 상태는 어때? 세브란스요. 어제 밤부터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상철 씨와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 부부와 결별을 선언한 후 첫 연락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수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찾아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아들 부부에게 실망했다 해도 손녀 수빈이는 제 핏줄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상철 씨에게 미안하지만 약속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그는 이해한다며 오히려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양평에서 서울까지는 전철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분히 앉아있으려 했지만 가슴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수빈이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수빈이의 병실을 물어본 후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 민호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수빈이 상태가 어때? 조금 나아졌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영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영은 저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눈이 붓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수빈이가 중요했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가 수빈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안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빈이 할머니 왔어. 얼른 나아야지. 수빈이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수빈이는 저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도 미소를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 왔어. 많이 아프지? 수빈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천식 발작이 심해 폐에 염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수빈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저희가 이혼 얘기를 하면서부터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놀라서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혼이라니. 너희가 이혼을 한다고?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영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가 떠나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서로 원망하고 결국 소영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것과 그들의 이혼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시고 집도 파시면서 저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동안 어머님 도움받아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다 사라지니까.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 집이 팔리면 상당 부분을 물려받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관계도 무너진 것이었죠. 그럼 수빈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키우겠다고. 시끄러워. 지금 수빈이 아픈 거 안 보이냐? 애가 누워있는데 그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던지 해. 상황을 봐가면서 이야기하란 소리야.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빈이가 깨어나 저희 대화를 듣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밤이 늦어갔습니다. 민호와 소영은 집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병원을 비웠습니다. 저는 수빈이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병실의 소파에 앉아 수빈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잠든 수빈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밤 10시쯤 수빈이가 깨어났습니다. 상태가 좀 나아졌는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여기 있어요? 그럼 우리 수빈이 곁을 지키고 있지. 할머니, 저 무서워요. 무서워? 왜? 아픈 게 무서워?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자꾸 싸워요. 그리고 더 이상 같이 못 산대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가 상처받고 있었던 겁니다. 수빈아,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네, 할머니도 갑자기 멀리 가시고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제 결정이 손녀에게 이런 상처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필요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멀리 갔다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항상 수빈이를 사랑해. 다만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알아요. 할머니도 행복해야 하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놀랐습니다. 소영이 그런 말을 했다니요.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할머니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꾸 울었어요. 아이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소영이 정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 앞에서의 연기였을까요? 할머니, 저 부탁 하나 해도 돼요? 그럼 뭐든지 말해봐. 할머니 집에 가서 살고 싶어요. 양평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빈아, 그건 엄마랑 아빠가 결정할 일이야. 할머니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럼 주말에만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방학 때만이라도. 아이의 간절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주말에 놀러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수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뽀뽀를 하고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새벽녘 민호와 소영이 돌아왔습니다. 둘 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수빈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소영이 따라 나왔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의외의 사과에 놀랐습니다. 소영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많이 무시했어요.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해했고, 어머님의 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니?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서 저희 부부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미루면서. 그때 알았어요. 어머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셨다는 걸. 눈물을 참으며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님께 돌아오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이기적이니까요. 다만 수빈이만큼은 할머니의 사랑을 계속 받았으면 해요. 다음 날 아침 수빈이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증상이 안정되었으니 하루 더 관찰한 후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에서 민호와 소영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처음으로 차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지만 수빈이의 일로 잠시 보류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많이 실망시켰다는 것 알아요. 특히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너희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그저 나도 내 인생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동안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재산만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수빈이 천식이 갑자기 심해진 이유가 뭐니?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한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 때문이래요. 저희가 이혼 얘기를 하면서부터 수빈이가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빌라로 이사한 뒤로 습기가 많은 환경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파트 팔고 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월세 빌라로 옮겼는데 환경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떠난 후 그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결국 주거 환경이 나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빈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수빈이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것이 저의 결정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부부가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주말에 양평에 놀러 오고 싶어 한다. 정말요? 괜찮으시면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아니, 민호 씨, 우리까지 가면 어머님께 폐가 될 거예요. 수빈이만 보내는 게 좋겠어요. 소영의 배려심 있는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 변한 걸까요? 처음엔 수빈이만 오는 게 좋겠다.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병실을 나와 잠시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철 씨였습니다. 정숙 씨, 손녀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걱정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군요. 혹시 서울에서 일이 다 마무리되면 그때 도자기 전시회 다시 가보실래요? 아직 전시 기간이 남아있어서요. 따스한 그의 목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양평에 돌아가면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무엇보다 수빈이의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수빈이가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산소 마스크 없이도 숨을 잘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양평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수빈이 빨리 나와서 할머니 집에 놀러 와.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단절도 답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며 특히 수빈이와의 관계는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희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양평에서 가족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게 수빈이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제 삶에 들이는 것은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해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 수빈이가 완전히 나으면 함께 시간을 보내보자. 민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소영이도 들어와 상황을 듣고 조심스레 미소 지었습니다. 수빈이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수빈이가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양평으로 돌아온 저는 일상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수업도 다시 나가고 정원 가꾸기도 하고 동네 산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철 씨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도자기 전시회도 다녀왔죠. 정숙 씨, 손녀분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나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주말에 양평에 놀러 온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가족 관계도 조금은 회복된 것 같네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시회 후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철 씨에게 지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참 복잡하죠. 그렇지만 정숙 씨가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선 것은 아주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너무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수빈이에게.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자기 돌봄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손녀분에게는 할머니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주말이 되자 민호가 수빈이를 데리고 양평을 찾아왔습니다. 소영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말로는 소영이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다고 했지만 아마도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편안한 선택이었습니다. 수빈이는 할머니 집에 오자마자 신이 났습니다. 정원을 뛰어다니고 강가를 구경하고 주변 산책로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서울보다 공기도 맑고 예뻐요. 그래? 할머니도 이곳이 마음에 들어. 민호는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수빈이를 위해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수빈이의 학교 이야기, 민호의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혼 얘기는 어떻게 됐니? 일단 보류 중이에요. 수빈이 상태도 봐야 하고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 서두르지 말고 잘 생각해봐. 무엇보다 수빈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할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만 바라봤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어. 다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해.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후 민호와 수빈이는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제 집은 방이 하나뿐이라 모두가 지내기엔 비좁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여름방학 때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기다릴게. 어머니, 저희도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오렴. 수빈이와 민호가 돌아간 후 저는 도자기 수업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강사님도 제 작품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강사님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숙 씨, 혹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열어볼 생각은 없으세요? 정숙 씨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양평으로 이사 온 이후 저는 이미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숨겨진 용기와 열정을 발견했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작은 정원 한쪽에 도자기 작업실을 만들면 어떨까? 크지 않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작은 수익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내어 상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제 생각을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정숙 씨의 작품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상철 씨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작은 작업실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재료, 공간 구성 등을 메모하고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투자해도 충분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영자 씨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디어에 무척 흥미로워했습니다. 정숙 씨,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첫 번째 수강생으로 등록해도 될까요? 아이고, 아직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될 거예요. 정숙 씨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아요. 친구의 응원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정원 한켠의 작은 작업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전기 가마도 들여놓고 작업대와 의자도 배치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작업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개업 첫날 영자 씨와 동네 이웃들 그리고 상철 씨가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작은 다과회를 열어 모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숙 씨의 도자기 공방 개업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멋진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부족하지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도전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작은 공방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동네 어르신들이 취미로 배우러 오셨고 가끔은 주말에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업료는 크지 않았지만 용돈벌이로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이 컸습니다. 어느 날 소영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수빈이 여름방학 때 도자기 배우러 가도 될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 수빈이가 양평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와 소영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관계는 아니었지만 수빈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제 도자기 공방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으로 만든 도자기 컵은 조금 삐뚤어졌지만 정성이 담긴 소중한 작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 아빠 선물로 줘도 돼요? 그럼 수빈이가 직접 만든 선물이라 더 의미 있을 거야. 할머니도 행복하죠? 여기서 사는 거. 그럼 할머니는 지금 아주 행복해.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도자기 공방은 꾸준히 운영되었고 상철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공방 운영에도 도움을 주었고 함께 전시회도 다니고 가끔은 드라이브도 다녔습니다. 어느 가을날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했으면 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기다려왔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저도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정숙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어느 나이에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 상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들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쁩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그래, 다음에 양평에 오면 소개해 줄게. 감사절이 되어 민호 가족이 모두 양평을 찾았습니다. 상철 씨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상철 씨와 민호는 역사에 관한 대화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 만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독립하신 후에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철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아닌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거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공간도 존중하면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도자기 공방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영자 씨와 동네 친구들 그리고 상철 씨가 함께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한 해였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사랑까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숙 씨,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요. 창밖에 눈이 더 커다랗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는 양평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의 겨울도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4세에 시작한 인생 이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순덕 씨입니다. 충격적인 사위 정체 때문에 박순덕 씨와 딸 미영 씨가 마음고생을 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 75인 박 씨는 부산 남구에서 30년째 순덕이네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거리에 가로등불만 환하게 켜진 시간에 박 씨는 이미 식당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사고를 넣고 육수를 우려내는 일. 그 무거운 뼈다귀들을 하나씩 건져내며 정성스럽게 우린 국물이 박 씨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박 씨는 당시 5살이던 딸 미영이 하나만 보고 이 작은 국밥집을 지켜왔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국물이 예술이야 라고 칭찬할 때마다 박 씨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딸 하나 제대로 키우고 대학까지 보낸 자부심이 컸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육수를 저으며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된 사위 김태준 씨가 요 며칠째 식당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밝게 인사하던 사위였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도 번쩍 들어올리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며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던 그 착한 사위 말입니다. 박 씨는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김서방은 요즘 왜 안 나와? 아침에 손님들 몰릴 때 혼자 하기 힘들어. 엄마, 태준 오빠 요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와서 새벽 운동도 하고 일찍 출근한대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그래도 주말엔 나올 수 있잖아?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고 그래야 한다니까요. 회사 상사들이랑 인맥 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박 씨 마음은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렇게 부지런하던 사위가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오전 8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째 아침마다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 씨가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혼자 하시네요. 사위분은 어디 갔어요? 아, 김씨, 우리 사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말이야. 승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런데 사장님. 김 씨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하지만 김 씨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기색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뜨거운 국물을 나르다가 그만 손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조금 데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박 씨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바쁜 시간에 사위가 옆에서 도와줬을 텐데 말입니다. 오후 3시쯤 손님들이 뜸해진 틈을 타서 박 씨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단골 손님인 이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사위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 그게 제가 어제 백화점 쪽에서 봤는데 사위분이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멀리서 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여자분이 아이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혹시 사위분 친척 조카라도 되나 싶어서. 박 씨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럼 친척이겠죠 뭐. 우리 사위 형제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요즘 들어 사위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괜한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무렵 딸 미영이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도 혼자 하셨어요? 힘드시죠? 미영아, 태준이 요즘 정말 바쁜 거 맞지? 네, 왜요? 아니야, 그냥 단골 손님이 백화점에서 태준이 봤다고 하더라고. 젊은 여자랑 아이랑 같이 있었다면서. 순간 미영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아마 회사 동료 가족이었을 거예요. 오빠가 회사 후배 가족들이랑 식사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딸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어넘겼을 텐데 오늘은 변명하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식당 일을 해온 몸이지만 오늘따라 유독 피곤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박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사실 박 씨가 사위 김태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2년 전 가을 딸 미영이가 33세 나이에 드디어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박 씨 마음은 반신반의였거든요. 그때까지 미영이는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작은 회계 사무소에 다니느라 바빴고 주말이면 식당 일을 도우러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또 친구야? 아니에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에서 감사 업무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3살 많고 대기업에 다니세요. 그해 10월 어느 일요일 오후 김태준 씨가 딸과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구두까지 반짝반짝 닦아 신고 와서 첫인상부터 깔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영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도 정중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두 손을 모아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른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미영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앉아요. 앉아. 식당 정말 깔끔하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미영 씨가 어머님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고 자랑 많이 했어요. 박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딸을 칭찬하고 자신을 대우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과찬이에요. 그냥 서민들 먹고 사는 장사인데 태준 씨는 어떤 일 하세요? H중공업 기획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영 씨 회계사무소에서 저희 회사 감사 업무를 맡아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H중공업이라면 부산에서는 제법 큰 회사였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김태준 씨는 박 씨가 끓여준 국밥을 맛있게 먹으며 계속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어머님, 이런 깊은 맛이 나는 국물은 처음 먹어봐요.
많이 드세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마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 못하셔서 이런 집밥 맛을 오랜만에 보네요. 그때부터 김태준 씨는 주말마다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딸과 함께 손님으로 왔다가 점점 박 씨와 가까워지면서 설거지나 청소까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젊은 사람이 해야죠. 아니야, 괜찮아. 손님인데 어떡해.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김태준 씨를 보며 박 씨는 점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3개월쯤 지난 겨울 김태준 씨가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미영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미영이는 어떤데? 엄마, 저도 태준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박 씨는 딸이 33이라는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태준 씨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 좋다. 우리 미영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님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해 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태준 씨 가족들도 모두 점잖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김태준 씨 어머니는 박 씨보다 2살 많은 77이었는데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며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돈, 우리 태준이 잘 부탁드려요. 덕분에 미영 씨 같은 현숙한 며느리를 얻게 됐네요. 박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간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간 태준 씨는 정말 모범사위였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식당에 나타나서 무거운 일부터 척척 해냈습니다. 어머님, 쌀 새로 들여놓을게요. 이번엔 좀 더 좋은 걸로 주문했어요. 그런 건 내가 할게. 돈도 많이 들고. 어머님, 이제 제가 도와드려야죠. 가족인데. 설거지며 청소며 심지어 장보기까지 도맡아서 했습니다. 손님들도 김태준 씨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사위분 정말 부지런하고 착하네요. 요즘 이런 사위 흔치 않아요. 박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는다든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위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고 갔는데 계속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씨는 당연히 딸 미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딸이었을까요? 또 한 번은 사위가 급하게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겠어요. 토요일인데도 회사에 일이 있어? 네, 해외 바이어가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갑자기 일이 생긴다며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큰 회사 과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딸 미영이에게 물어봐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태준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나? 글쎄요, 승진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가 봐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딸도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그 시절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완벽해 보였던 사위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결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어서 박 씨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김태준 씨가 식당 매출금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박 씨는 나이가 들어서 계산 실수도 가끔 나고 은행에 입금하러 가는 것도 번거로워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매출 정리하고 은행 업무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회사에서 숫자 다루는 일 하니까 익숙해요. 그리고 미영이도 회계사잖아요. 전문가들이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 씨는 사위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계산도 빠르고 꼼꼼하게 잘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문제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마감 후 하루 매출을 정리해서 다음날 아침 은행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박 씨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었죠. 태준아, 고마워. 덕분에 내가 많이 편해졌어. 당연한 일 하는 거예요. 어머님 가족인데. 하지만 여름 즈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하루 매출이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통장에 찍힌 입금액은 60만 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박 씨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태준아, 어제 매출이 얼마였지? 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어머님. 내가 계산할 때는 8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어머님 카드 수수료랑 부가세 빠진 거 아닐까요?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많아서 실제 입금액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복잡한 계산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박 씨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2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건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어느 날 박 씨는 몰래 하루 매출을 따로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 받은 돈을 빠짐없이 메모해뒀죠. 그날 총 매출은 95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 씨가 입금 영수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매출 70만 원 입금해뒀어요. 70만 원? 내가 계산할 때는 9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정확히 계산했는데요. 순간 박 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내가 따로 적어뒀는데 한번 확인해보자. 어머님,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해요? 태준 씨가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으니 박 씨도 더 이상 따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정확히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김태준 씨는 매출 관리를 더욱 철저히 자신이 맡아서 했습니다. 박 씨가 개입할 여지를 아예 주지 않았죠. 한 달쯤 더 지나자 박 씨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돈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요. 30년간 식당을 운영해 온 경험으로 봐서 매출이 그렇게 적을 리가 없었거든요. 박 씨는 딸 미영이에게 상황을 말해봤습니다. 미영아, 요즘 매출이 좀 이상해. 태준이가 관리해주는 건 고마운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돈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엄마, 태준 오빠는 대기업 과장이에요. 월급도 많이 받는데 식당 돈을 왜 가져가요? 엄마가 계산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딸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니 박 씨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연휴 동안 장사가 정말 잘 됐거든요. 연휴 특수로 평소보다 2배 가까운 매출이 나왔습니다. 3일 동안의 총 매출이 4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김태준 씨가 연휴 마지막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내일 아침에 은행 업무 보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가. 다음 날 아침 김태준 씨가 입금 영수증을 들고 왔는데 금액을 보고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연휴 매출 320만 원 입금해뒀어요. 320만 원, 480만 원 나왔는데?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480만 원은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계산했어요. 그때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160만 원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태준아, 솔직히 말해봐.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좀 쓴 거야? 어머님, 지금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김태준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어머님 돈을 훔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도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에요? 저를 도둑으로 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날 이후 김태준 씨는 며칠 동안 식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 미영이도 박 씨에게 섭섭하다는 말을 했죠. 엄마,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도둑 취급받았다고 많이 속상해해요. 내가 도둑이라고 한 게 아니라.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태준 오빠한테 사과하세요.
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결국 박 씨가 먼저 김태준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것 같아. 괜찮아요. 어머님도 걱정돼서 그러신 거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태준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부지런히 도와주지도 않고 식당에 나오는 날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박 씨는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단골이 목격한 태준 씨의 모습까지 생각하면 분명히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태준 씨는 식당에 나오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하루 종일 도와줬는데 이제는 한 달에 2~3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박 씨가 딸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태준이 요즘 정말 바쁜 거 맞지? 한 달째 거의 못 봤는데. 엄마, 오빠 요즘 승진 준비하느라 정말 바빠요. 토요일에도 골프 치러 가고, 일요일에도 회사 사람들이랑 모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여주지. 엄마가 그런 일로 너무 따져서 오빠가 부담스러워해요. 좀 이해해주세요. 딸의 말에 박 씨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죠. 정말 이상한 일은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준 씨가 갑자기 현금으로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준 씨가 갑자기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급하게 투자할 기회가 생겼는데 월요일까지 현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해요.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500만 원이라는 돈은 박 씨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약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500만 원? 그렇게 큰 돈을? 어머님, 정말 확실한 투자예요. 회사 내부 정보인데 주식이 크게 오를 거라고 해서요.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바로 갚고 수익도 나누어 드릴게요.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사위를 믿고 싶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선뜻 내키지 않았거든요. 미영이는 알고 있어? 아직 말 안 했어요. 미영이한테는 벌고 나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결국 박 씨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럼 일주일 후에 꼭 갚아줘야 해.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할게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태준 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딸에게 물어봤더니 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돈 빌려줬다고요? 언제요? 지난주에 투자한다고 500만 원 빌려갔는데. 투자요? 오빠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요즘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만 했지. 박 씨는 이상했습니다. 사위가 딸에게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딸이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서야 태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눈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어디 아프기라도 했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요. 그런데 지난번에 빌려간 돈은? 아, 그것 때문에 왔어요. 죄송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박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투자를 한 거야? 그게 복잡한 이야기라서 곧 정리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태준 씨는 아예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딸 미영이도 남편 이야기를 꺼리는 것 같았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 씨가 마트 앞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와 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태준 씨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자 한 명이 나타나서 김태준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자도 아이를 데리고 태준 씨와 함께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혹시 태준 씨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돌아온 박 씨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태준이 친척 중에 어린아이 있어? 친척요? 왜요? 아니, 그냥 오늘 마트에서 태준이가 어린아이랑 있는 걸 봤거든? 순간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회사 동료 아이예요. 가끔 봐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또 헛것봤나라며 웃어넘겼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회사 동료? 주말에도? 엄마, 왜 자꾸 오빠를 의심해요? 그냥 친절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매출금 문제, 갑작스런 돈 요구, 그리고 오늘 본 아이와 여자까지. 또 다른 단골 손님인 이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사위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 그게 제가 어제 롯데백화점 쪽에서 봤는데 사위분이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멀리서 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여자분이 아이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혹시 사위분 친척 조카라도 되나 싶어서. 박 씨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딸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실은 이라고 말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씨가 들어온 것입니다. 딸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사진을 숨겼습니다. 박 씨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영아,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어. 그날 밤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박 씨는 딸이 하려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는데 사위가 나타나는 바람에 말하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딸 미영이의 3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딸을 위해 특별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혼자 키운 딸이니까 생일만큼은 항상 성대하게 챙겨줬거든요. 미영아, 올해 생일은 어떻게 할까? 식당 말고 좋은 데 가서 축하해 줄까? 엄마,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해요. 아니야, 36번째 생일인데 뭔가 특별하게 해야지. 태준이랑 상의해서 좋은 곳 잡아봐. 사실 박 씨는 이번 생일을 핑계로 김태준 씨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딸 생일에는 성의를 보일 테니까요. 며칠 후 김태준 씨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이 생일 얘기 들었어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보고 예약해 둘게요. 그래? 어디로 할 건데? 해운대에 새로 생긴 고급 호텔 뷔페 레스토랑이 있어요. 식사 비용이 많이 비싸기는 한데 거기 예약해 두겠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기 좋을 것 같아요. 박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위를 보니 그래도 딸을 챙기는 마음이 있나 보다 싶었거든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래도 딸 생일인데 내가 내야지. 아니에요. 이번만큼은 제가 하고 싶어요. 그 대신 어머님이 예약금만 미리 맡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로는 예약이 안 된다고 해서요. 박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딸 생일을 챙겨준다니 고마웠거든요. 얼마나 필요해?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약금이라서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요.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딸의 특별한 생일이니까 참았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빌려간 500만 원도 이번 기회에 정산하자고 하니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이번에 같이 정리할게요. 투자가 잘 돼서 수익도 좀 생겼어요. 정말? 그럼 다행이네. 네, 그래서 생일 비용도 제가 내고 빌린 돈도 갚고 어머님께 용돈도 좀 드리려고요. 박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사위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싶었거든요. 생일 3일 전 박 씨는 50만 원을 태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태준아, 미영이 생일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정말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미영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생일 당일 아침 박 씨는 일찍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딸을 위한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오후 2시쯤 딸 미영이가 식당으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깜짝 준비한 게 있다고 하던데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태준이가 비밀로 하자고 해서 좋은 곳 예약해뒀다고 하더라. 그런데 오후 4시가 되어도 김태준 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약이 6시라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미영아, 태준이한테 전화해봐.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딸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요. 회사에서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5시가 되자 박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데. 6시가 되어서야 김태준 씨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생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취소요? 갑자기 왜요? 정말 미안해.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밥을 사줄게. 박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준아,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하고? 예약금도 냈는데. 아, 그게 어머님, 죄송한데 예약금 환불이 안 된다고 해요. 당일 취소라서. 순간 박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환불이 안 돼? 그럼 30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보상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와 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딸의 특별한 생일이 순식간에 망가진 것입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해요. 하지만 박 씨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번에 걸쳐 돈을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니요. 다음 날 태준 씨가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옷차림도 엉성했습니다. 태준아, 어제 일 때문에 할 말이 있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돈은 언제 돌려줄 거야? 3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500만 원도 이야기가 없네.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좀 기다려주시면. 박 씨는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김서방,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매출금도 말이 안 되고 돈 빌려간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안 갚고 이제는 딸 생일까지 망쳐놓고.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손님들이 다 들어요. 손님들이 들으면 어때?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데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고 말이야. 사실대로 말해. 그때 김태준 씨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매일 의심하고 따지고 이제는 도둑 취급까지 하시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뭐라고? 도둑 취급? 맞잖아요. 늘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면서 돈 계산 틀렸다고 하고.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화를 내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내 돈은 어디 갔어? 자그마치 1,060만 원이야. 매출금 없어진 돈에 빌려간 돈에 어제 예약금까지 내 돈 가지고 장난질해? 1,060만 원? 어머님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받은 적 없어요. 그 순간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을 완전히 속여왔다는 것을요. 야, 이놈아, 늙은이라고 얕보냐? 네가 매출금 빼돌리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사람이에요. 그때 딸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미영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김서방이 글쎄 처음에. 박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말에 김태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도 알잖아요.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거. 박 씨는 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딸은 한참 동안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태준 오빠한테는 이미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있고요. 김태준 씨가 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머니 오해하시잖아. 하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알고 있었어요. 태준 오빠가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다는 걸요. 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네, 엄마, 저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에요. 혼인신고도 가짜였어요. 김태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야, 김미영, 지금 뭐 하는 거야? 약속했잖아. 무슨 약속이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기로 한 약속 말이에요? 우리 얘기했잖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박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지금 너희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미영아, 네가 이걸 알고 있었다고?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태준 오빠가 진짜 독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안 거야? 1년 전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태준 오빠 행동이 이상해서요. 그리고 확실하게 안 건 6개월 전이에요. 박 씨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1년 전부터 의심했다고? 그럼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어? 태준 오빠가 곧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김태준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잖아.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된다고 했잖아. 정리한다는 게 뭐야? 이미 있는 가족을 어떻게 정리해? 어머님, 제 사정이 복잡해서. 그쪽과는 이미 헤어진 상태고 법적 절차만 남은 거예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라고? 그럼 그 여자랑 아이는 뭐야? 그건 이혼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빠, 그만해요. 엄마한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딸이 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태준 오빠는 그 여자랑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도 태준 오빠 친아들이고요. 박 씨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김태준 씨를 노려봤습니다. 이놈아,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야?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족이 있는 놈이 우리 딸한테 접근해서 가짜 결혼까지 한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게 아니라 제가 미영이를 정말 사랑해서. 박 씨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사랑? 사랑이 이런 거야? 다른 여자와 살면서 우리 딸을 속이는 게? 그때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태준 오빠가 정말 저를 위해서 다른 가족과 헤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미영아, 네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이놈이지? 태준 씨가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도 힘든 상황인데. 힘든 상황?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매일 어머님한테 의심받고 돈 문제로 따지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스트레스? 네가 우리 돈 가져가 놓고 스트레스라고? 그건 빌린 거라고 했잖아요. 언젠가 다 갚을 거라고. 언젠가? 언제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그때 태준 씨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만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죠. 정리? 저도 이 상황이 힘들었어요. 이제 그만 헤어지면 되잖아요. 딸이 놀라며 김태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영아,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자. 어차피 법적으로도 부부가 아니잖아. 그 순간 박 씨는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것을요. 이 나쁜 놈아, 지금까지 우리를 이용만 하고 이제 끝이라고? 이용이요? 저도 2년 동안 이 식당 일 도와드렸잖아요. 도와줬다고? 내 돈 1,000만 원 가져가 놓고 도와줬다고? 1,000만 원? 어머님은 맨날 그렇게 과장하시네요. 박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태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과장, 네가 지금까지 가져간 거 계산해봐. 매출금에 빌린 돈에 어제 예약금까지? 그건 다 사정이 있었던 거고. 사정, 다른 가족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거지? 김태준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이제 그만해요. 늙은이가 자꾸 따지고.
그 말에 박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늙은이라고? 맞잖아요. 치매 걸린 늙은이가 자꾸 헛소리하고. 박 씨가 손을 들어 김태준 씨 뺨을 때리려는 순간 딸이 막아섰습니다. 엄마, 안 돼요. 태준 씨는 문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태준 씨는 사라졌습니다. 식당에는 박 씨와 딸만 남았습니다.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박 씨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영아,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그놈에게 당한 거야. 그날 밤 박 씨는 혼자 식당에 앉아 지난 인연을 되돌아봤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식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잃은 돈도 되찾겠다고요. 태준 씨가 도망간 다음 날, 박 씨는 단골 손님 김 씨가 며칠 전에 준 사설 탐정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박 씨는 딸 미영이와 함께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부산 중구에 있는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탐정사무소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 씨였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사위 때문에 왔습니다. 이 사람 정체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박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짜 결혼부터 돈 문제까지 모든 것을요. 김태준이라는 사람 맞죠? 신분증이나 주소 같은 것 혹시 아시나요?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요. 그리고 회사 주소도. 딸이 메모지에 김태준 씨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건넸습니다. 2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기본적인 신원조회는 가능합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0만 원? 비싸네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은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미 1,000만 원을 잃은 상태에서 200만 원을 더 쓴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엄마, 해보세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결국 박 씨는 계약을 했습니다. 탐정에게 착수금 100만 원을 주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나와보세요. 중간 보고할 게 있습니다. 박 씨와 딸은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탐정은 몇 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기본 조사는 끝났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주일 후 탐정에게서 최종 보고가 왔습니다. 사장님, 각오하고 들으세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뭘 발견했는데요? 김태준, 이 사람은 결혼사기 전문범입니다. 지금까지 3번의 결혼을 했어요. 박 씨와 딸은 동시에 3번이라고 외쳤습니다. 네, 첫 번째 부인은 5년 전에 만났습니다. 대구에 사는 40대 여성이었는데 동일한 수법으로 접근해서 2천만 원 정도 가져갔어요. 정 씨가 첫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김태준 씨가 다른 여자와 웨딩 사진을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3년 전입니다. 울산에 사는 여자였는데 이때는 아예 가짜 혼인신고까지 했더군요. 이 여자에게서는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지금 김태준이랑 같이 사는 여자는? 그게 두 번째 부인입니다. 아직도 같이 살고 있어요. 딸 미영이가 충격을 받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3번째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김태준이 지금도 4번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4번째요? 창원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2개월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도 식당을 운영합니다. 정 씨가 보여준 사진에는 김태준 씨가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태준, 이 사람은 직업도 거짓말입니다. H중공업에 다닌다고 했죠. 그 회사에는 김태준이라는 직원이 없어요. 그럼 회사는?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일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대기업 과장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좋은 차랑 옷은 어떻게?
다 빚으로 산 겁니다. 여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겉모습을 치장해서 다음 여자를 유혹하는 거죠. 정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태준의 전과 기록입니다. 전과요? 사기죄로 2번 실형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서 3년, 두 번째는 투자 사기로 2년을 살았습니다. 딸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었을까요? 김태준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접근합니다. 여성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잃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준이 가진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걸 빚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피해 금액이 1,060만 원 정도 되니까 일부는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서류에는 김태준 씨가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들로 여러 여자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당신만이 내 진정한 사랑이에요.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요.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모두 박 씨 딸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매뉴얼이 있어요. 모든 여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박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나쁜 놈을 지금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면 충분히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박 씨와 딸은 부산진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증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사기입니다.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3일 후 태준 씨가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창원에서 4번째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박 씨와 딸은 경찰서에서 태준 씨와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오는 태준 씨를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태준 씨는 박 씨와 딸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해봐.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지금까지 몇 명의 여성을 속였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네, 5명입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5명이요? 4명이라고 했는데.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신고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8천만 원이 넘어요. 박 씨는 그제야 김태준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울렸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는지요. 형사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받을 겁니다. 상습범이라 형량도 무거울 거예요. 박 씨는 마침내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체포된 지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상습범이라 형량이 무거웠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8천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박 씨는 재판정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담당 검사가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피해 금액 일부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준이 숨겨둔 계좌가 있더군요. 정말요? 네, 6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들과 나눠서 받게 될 겁니다. 박 씨가 잃은 돈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재판정을 나오며 딸 미영이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속아서 엄마까지 고생시켰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둘 다 당한 거야. 앞으로는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식당 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박 씨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영아, 네가 회계사무소 일 그만두고 식당 일 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 혼자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실 딸은 김태준 씨 사건 이후 회계사무소를 그만뒀습니다.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마음의 상처도 컸거든요.
그 후 딸은 정말로 식당 일을 도우러 나왔습니다. 새벽 5시에 박 씨와 함께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장을 보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모녀가 함께 일하니까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한 달 후 단골 손님 김 씨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딸이랑 같이 하니까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음식 맛도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래요? 미영이가 요리에 소질이 있나 봐요. 그런데 사장님, 그 사위놈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10년형 받았답니다. 잘 됐네요. 그런 놈은 오래 가두고 있어야 해요. 다른 단골 손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들 박 씨와 딸을 응원해 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탐정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김태준이 숨겨둔 계좌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찾았어요. 사장님 몫으로 150만 원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씨는 기뻤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일은 돈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태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얻어맞았다고 하네요. 결혼 사기범이라고 알려지니까 감옥에서도 미움받나 봐요. 그래요? 뭐 자업자득이죠. 하지만 박 씨는 이제 태준 씨에 대한 분노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 씨와 딸이 함께 운영하니까 훨씬 체계적이고 깔끔해졌습니다. 딸은 회계사 경험을 살려 식당 장부도 정리하고 세금 신고도 도와줬습니다. 무엇보다 매출 관리를 투명하게 하니까 박 씨도 안심이 됐습니다. 엄마, 이번 달 매출이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늘었지? 손님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맛도 더 좋아졌고요. 실제로 김태준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박 씨와 딸을 동정하고 응원하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SNS에서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고마웠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딸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행복해요. 갑자기 왜 그래?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엄마랑 함께 일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그래, 나도 미영이랑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좋더라. 그리고 엄마,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화려한 말이나 선물이 아니라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박 씨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 철이 들다니.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박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식당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거든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하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식당 이름 바꿀까요? 왜 순덕이네 국밥집이 나쁜가? 순덕이네에서 순덕미영네로 바꾸면 어때요? 이제 저랑 엄마랑 함께하는 거니까. 박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순덕미영네 국밥집 듣기 좋은데? 그렇게 박 씨와 딸은 새로운 간판을 달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박 씨는 76이지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딸과 함께 육수를 끓입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가끔 손님들이 사장님, 딸분이랑 같이 하니까 든든하시겠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박 씨는 가슴이 뿌듯합니다. 30년 식당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박 씨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김태준 씨 사건이 없었다면 딸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하고요. 나쁜 일도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76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요.